요즘 외환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원화 약세죠. 다들 달러당 1,500원이라는 이 숫자를 정말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길래 이러는 걸까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숫자, 1,500. 지금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정말 과장이 아니라 이 숫자 하나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환율 숫자 중 하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1,500원이라는 숫자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왜 하필 1,500원이냐? 왜 이 숫자가 일종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처럼 여겨지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 환율이 이미 1,470원대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레드라인 턱 밑까지 와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예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핵심은요, 이 1,500원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선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럼 마치 댐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 같은 건 다 사라지고, 아, 모르겠다, 일단 팔고 보자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원화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건 절대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국내외 악재가 그냥 동시에 터지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인 상황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먼저 안에서는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사려고 계속 달러를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수출로 달러를 잔뜩 벌어들인 대기업들은 그걸 원화로 안 바꾸고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어떠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11월에만 10조 원이 넘는 돈을 달러로 바꿔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금리를 내릴 생각도 안 하니까 달러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와, 정말 안팎으로 원화를 옥죄는 압박이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연쇄적인 파급 효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쫙 퍼지면요. 아, 원화 자산 들고 있으면 손해보겠네? 이런 생각에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들까지요. 이게 바로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자본 유출의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업들의 실적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아시다시피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사와도 돈을 더 많이 줘야 해요. 이건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이 심리입니다. 1,500원이라는 레드라인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경제지표 이런 거 안 봅니다. 오직 위험하다는 그 공포감 하나만으로 주식을 막 내돌리는 거죠. 이런 패닉셀링이 시장을 완전히 뒤덮을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아,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시장에 갑자기 개입하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또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이건 뭐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값, 주유소 기름값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선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도 힘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높은 대출이자의 고통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불안한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그럼,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싶으시죠? 맞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위험하다는 걸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딱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둘째, 위험을 막을 옵션을 고려한다. 셋째,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1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가진 종목 중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오는 회사라던가 달러로 빚을 많이 낸 기업은 없는지 이걸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너무 늘어서 오히려 이익이 깎이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2단계는 해지,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고민하는 겁니다. 만약에 해외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다면 환율이 변동해도 손실을 막아주는 환해지 상품들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아예 안전하게 달러 현금이나 달러 MMF 같은 자산의 비중을 좀 늘려서 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외국인 자금이 오늘도 빠져나갔는지, 들어왔는지, 그리고 무역수지나 외환 보유고처럼 우리나라의 금고 상태는 어떤지, 이런 지표들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시장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감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환율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지? 만약에, 정말 만약에 1,500원이 현실이 된다면 그때 나의 계획은 뭐지? 그냥 남들 이야기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요즘 아마 휴대폰에 그 환율 알림 설정해 두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아, 그렇죠. 계속 울리죠. 네. 1달러에 1,470원, 그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1,500원에 정말 턱 밑까지 다가왔죠. 네, 정말 턱 밑까지 왔어요. 뉴스만 켜면 뭐 환율 방어, 자본 유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들려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상황이 지금 당신의 자산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환율이 좀 올랐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이번 현상은 과거의 외환위기 때와는 결이 좀 다르거든요. 아, 결이 다른가요? 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자금 흐름, 또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정부의 대응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환율이 이렇게 뛰면 아, 우리 경제에 무슨 문제 생겼나 하고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걱정부터 되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수출 같은 거시지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원화 가치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상황의 핵심이에요. 예전처럼 외국에서 갑자기 큰 충격이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압력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요? 그게 더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자료에 나타난 두 가지 거대한 달러 수요 흐름을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들의 역대급 해외 투자 열풍이에요. 아, 서학개미. 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숫자가 정말 놀라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돈이 무려 998억 달러예요. 잠깐만요. 998억 달러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거의 1,000억 달러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채권 시장에 투자한 돈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3배가 넘게요. 네, 즉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1달러를 들여올 때 우리 투자자들은 3달러 40센트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죠. 와.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을 넘어서 우리 시장보다 해외 시장의 기회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와. 이건 그냥 글로벌 투자가 활발해졌네. 수준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 투표처럼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하죠. 그리고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붓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예요. 아, 외국인들. 네, 11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에서 거의 10조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10조요? 네, 물론 그동안 AI나 기술주가 많이 올라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환율 그 자체에 있어요. 환율 때문에 주식을 판다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10% 수익을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10% 떨어지면 그걸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수익이 하나도 없는 셈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죠.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팔아서 달러로 바꿔놓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아, 결국 우리 투자자들은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가고 외국인들은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바꿔 나가고 이 두 흐름이 만나니까 달러를 사려는 힘이 팔려는 힘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양쪽으로 문을 열고 돈이 빠져나가는 형국이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와 외환 당국이 거의 총동원 태세에 들어갔어요. 총동원 태세요? 네. 예전처럼 그냥 말로만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구두 개입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아,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네. 그 구두 개입이라는 게 사실 금융시장의 경고 사격 같은 거잖아요. 중앙은행 총재가 마이크 앞에 서서 우리 환율 너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라고 한마디 해서 투기 세력들한테 겁을 주는 거죠. 네, 으름장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실제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 카드가 바로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의 등판인 거고요. 맞습니다.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이 모여서 사자협의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아,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여기서 꺼내든 핵심 카드가 바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환 시장이 달러가 부족해서 다들 목이 타는 상태예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해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놔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달러 저수지를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아, 저수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전략적 환해지는 이 저수지의 수문을 살짝 열어서 국민연금이 가진 달러를 시장에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아, 시장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패닉을 막는 거죠.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카드를 썼을 때 시장에 풀 수 있는 돈이 최대 376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 아주 강력한 카드인 셈이죠.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시장의 급한 불을 끈다는 거군요. 정부가 이 카드까지 고려한다는 건 그만큼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숫자가 대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도미노요? 네, 저는 이걸 4단계의 위험 도미노로 설명하고 싶어요. 위험 도미노요? 네, 첫 번째 도미노는 심리적 공포예요. 1,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있죠, 우리가. 네, 이 선이 무너지면 한국 시장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공포에 휩쓸려 너도 나도 자산을 던지는 패닉셀링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공포가 투매를 부른다? 그게 두 번째 도미노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매의 주체는 앞서 말했던 외국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들이 환차손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특히 그들이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 금융주 같은 시장의 핵심 종목들이 흔들리게 돼요. 이게 세 번째 도미노, 바로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심리적 공포가 외국인 이탈을 부르고 그게 내 주식 계좌를 파랗게 물들인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도미노는 뭔가요? 그건 우리 모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하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요. 당장 주유소 기름값부터 우리가 마시는 수입 맥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부품 가격까지 전부 다요. 아, 그렇네요. 이게 왜 무서운 도미노냐면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다들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올라버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게 돼요. 고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희망이 더 멀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 말은 대출 이자 부담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중고가 될 수 있어요. 고금리 자체가 성장주에는 부담인데 고환율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주식을 팔아치우니 금리와 수급이라는 두 개의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와, 결국 이 도미노는 시장에서 시작해서 내 계좌를 거쳐 내 지갑과 미래의 희망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예요. 와, 그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듣고 보니 사방이 지뢰밭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이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나? 스스로 묻게 되고요. 네네. 자, 그럼 이 지뢰밭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겁먹고 우왕좌왕하기보다 내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몇 가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네. 첫 번째 스텝은 내 포트폴리오의 환율 민감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환율 민감도요. 네, 내가 가진 종목들이 환율이라는 파도에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진단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많은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비용이 늘어서 실적이 바로 나빠질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수출 기업들은 괜찮지 않나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오히려 좋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일 수 있어요. 함정이요. 네, 이론적으로는 수출주의 호재가 맞죠. 하지만 지금은 이론보다 수급이 시장을 지배하는 국면이에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돼도 앞서 봤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단순히 수출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수출주이면서 동시에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인가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의 약한 고리가 먼저 파악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산을 분산하고 해지하는 거예요. 분산과 해지. 네, 만약 포트폴리오의 해외 주식 비중이 높으시다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상쇄시켜주는 환해지 기능이 있는 ETF 같은 상품을 일부 편입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바꿔두는 게 좋을까요? 그게 바로 몰빵 투자의 유혹인데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 지금 환율이 고점이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환차익만 노리고 섣불리 들어갔다가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보험의 개념, 즉 분산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안전해요. 균형이 핵심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도 알려주시죠. 세 번째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조금 더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평소보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현금 비중이요? 네,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장의 공포에 휩싸여서 좋은 자산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을 때 그걸 싸게 살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해두는 거죠. 아,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보면서도 수급이 안정적인 대형 수출주나 혹은 아예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음식료, 통신 같은 내수 방어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사라 혹은 주식을 팔아라 같은 단순한 답은 없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내 포트폴리오가 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에 얼마나 튼튼한지 점검하고 현금이라는 안전벨트를 매거나 방어적인 자산으로 갈아타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시기에 투자자가 피해야 할 최악의 행동은 딱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환율 급등에 놀라서 공포에 빠져 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패닉셀링. 아, 다른 하나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고점에서 무리하게 올인하는 투기적 베팅.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 현재 원화 약세는 단순한 환율 등락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자금 흐름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나는 이 환율 리스크라는 도미노 앞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만약 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나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라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긴 호흡으로
자신의 자산 배분 전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 변동성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지금 정부는 시장의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라는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 본연의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연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